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학당 제6강입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이 제목 아래 앞으로 3번의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 첫 번째 강의는 대한민국의 탄생 1의 소주제는 해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 잘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달에 일본 제국주의는 하와이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사이에 3년 9개월에 걸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흔히들 태평양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37년부터는 일본과 중국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두 전쟁을 합해서 중일 태평양 전쟁이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1942년부터 미국의 국무부는 전쟁 이후에 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고 또 워싱턴에는 많은 어떤 그 민간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이 미 국무부 산하의 위원회와 민간의 싱크탱크가 합작으로 연구를 해서 크게 전후 태평양과 동아시아를 위임 통치하기보다는 신탁 통치한다. 위임 통치란 것은 특정의 정치 세력에게 그 통치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현지의 토후 세력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을 원래 지배하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특정 세력에게 위임 통치를 하지 않고 신탁 통치를 한다. 그리고 영토 내 주민의 성숙을 위한 원조를 행한다. 그런 가운데 이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의 자원, 원료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국제적인 자유조건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미국의 큰 입장 하에서 한국에 대한 방침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1943년 3월과 5월에 걸쳐서 입니다. 한 4가지가 큰 방침이 정해지는데요. 해방 후 즉시 독립을 하는 것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경제 국유화의 위험이 있다. 이 민족주의자들은 다분히 중국과 만주 그리고 한국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국유화한다. 즉 공산주의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있다. 즉시 독립은 곤란하다. 그리고 즉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부터의 경제적 욕구가 분출되어서 위기가 조성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억압과 수탈 하에서 한국 민중들의 경제적 욕구가 심히 억압되어 있다. 그래서 갑자기 해방과 독립을 시키게 되면은 이 경제적 욕구가 분출되어서 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그 위기를 틈타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산화의 위험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신탁 통치하에서 무역과 자본의 개방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독립을 시키되 기간 중에는 연합국의 공동관리에 의한 신탁 통치를 통해 자치 능력을 고양시킨다. 요 네 번째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의 그 판단에 의하면은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정계를 지배한 그 여론의 다수는 한국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04년에 3년 4년에 걸쳐서 미국이 이 한국을 일본의 보호하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을 할 때도 몇 차례 수뇌부들의 회담에서 한국의 자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빈곤해서 미국과의 경제적 교역에 실익이 없을 뿐더러 심한 악정으로 인해서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되고 있고
그리고 외세 의존적인 어떤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 분쟁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 차라리 일본의 보호에 들어가는 것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좋고 어느 경우든 한국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신장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와 같은 입장이 40년이 지난 1943년 단계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은 미국의 정계를 지배한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생각하고는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은 이것은 엄연한 어떤 것, 세계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국은 자치 능력이 없어서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해서 그 기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어떤 자치의 능력을 높인다. 그런 다음에 독립을 시켜야 공산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형성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워싱턴 회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회담은 뭐 이렇게 공식적인 회담은 아니고요. 루즈벨트와 영국 외상이 1943년 3월 한 26일인가 그 만납니다. 그 영국의 이던 외상과 만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국무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자 드디어 그것을 공식화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미국과 중국 및 이에 더하여 한두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적 신탁 통치하에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국의 이던 외상이 그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그냥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중국의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의 국무차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국무차관이 미국의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한국은 잠정적 국제 신탁 통치를 거친 후에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의 외교부장 송자문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뭐 서로 협의를 했다기보다도 미국의 입장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호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영국과 중국과 같은 이 연합국의 통보가 되는 이런 형태를 취했고 여기에 영국과 중국은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워싱턴에 있는 그 언론은 한국의 신탁 통치 방침을 간간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은 그해 8월 달에 나 10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신탁 통치안이 한국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변경을 합니다. 이던 총리가 루즈벨트가 그런 설명을 할 때 그 좋습니다라고 프렌들리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본국에 돌아가서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1910년에 일본에 병합된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는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국의 입장 변경이 있습니다. 중국의 송자문 외교부장은 1943년 9월 달에 다시 중국의 입장을 그 신탁 통치 안을 찬성을 하면서 1943년 9월 달에 다음과 같이 미 국무부의 정치고문과 중국 중경에서 면담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과거의 중화제국 혹은 중국의 일부로 타이포 에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의 일부로 상실한 일부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이 나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종주권, 그건 1894년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박탈당한 것이죠. 그것을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지난 3월 달에 워싱턴에서 양국의 그 고관들이 만나서 합의한 신탁 통치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그 정지 작업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그해 11월 달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유명한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되죠. 카이로 선언이 이집트에서 중국의 장개성도 참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의 순회가 만나서 전후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또 장개석 총통에게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을 꼭 해주기를 그 카이로 회담 자리에서 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그런데 그 카이로 회담이 이제 1943년 11월 22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둘째 날 1943년 11월 23일 저녁에 한 3시간 가량 이 장개석 총통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회담을 합니다. 이것은 정식 회담은 아니고 비공식 회담이어서 만찬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정식 기록을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비공식적인 어떤 만찬인데 그러나 장개석 입장에서는 루즈벨트와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였고 해서 중국의 모든 입장을 이 3시간 동안 피력을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장개석의 부인이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외교 고문인 그 해리 홉킨스가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4명이나 5명이 앉은 자리에서 루즈벨트가 인도차이나 태국 그리고 한국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영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한국의 독립에 동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당히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 이화여대 정병준 교수의 그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 전에 신탁 통치를 하기로 이미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 놨는데 장개석 총통이 한국의 독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신탁 통치 자체가 한국의 독립을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뜻인데 신탁 통치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국의 독립을 허용한다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루즈벨트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영국의 처칠 영국 대표와 공식 회담을 갖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공식 회담이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데 루즈벨트가 다음과 같이 처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개석은 전날의 회담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듯하다. 전날 자기와 만찬을 할 때 장개석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볼 때 카이로 회담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광활한 만주 대륙에 중국 반환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참 큰 외교적인 어떤 승리인데요. 이 만주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단히 만족해 하는데 그런데 중국이 만주와 한국을 다시 점령하는 것을 포함한 광범한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주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신탁 통치 방안을 거부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루즈벨트는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은 카이로 선언이 난 이후에 미 국무부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풍문이 돌았다고 그 정병준 교수의 논문에 쓰여 있습니다. 장개석이 이런 발언을 하자 루즈벨트가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만주를 가질 수 있어. 만주를 돌려주겠다. 당신은 팽호도를 가질 수 있고 대만을 가질 수는 있어. 그러나 한국을 가질 수는 없어.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하여 국제적 감독 기관을 거친 후 독립이 주어져야만 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공식 기록은 아니고 몇 사람의 책에서 나오는 그 당시 국무부 내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장개석이 한국의 신탁 통치를 부정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독립을 허용하고 중국의 그 중국만의 어떤 그 후견을 고집했는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장개석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불확실하고 이 기록은 중국 측 기록에만 남아있는 그 루즈벨트와의 회담에 관한 기록은요. 서로의 상호 대조를 할 어떤 그런 그 기록이 없어서 확실히 그 진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카이로 회담의 소집자도 미국이고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고 그리고 카이로 선언의 그 내용조차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생각이 없는데 종래에 알려진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개석 총통에게 청원을 해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독립에 관한 국제적 선언을 이끌어 주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한국에 대한 자기의 전통적인 종주권을 회복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방침은 이미 전쟁 직후에 1942년과 43년에 걸쳐서 미국의 국책으로서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이 없던 카이로 선언이 급하게 이 카이로 회담은 이 정유라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양국의 그 수뇌부 장성들이 모인 군사회담이고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빨리 효율적으로 종식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카이로 선언이 처음부터 어떤 그 아젠다로서 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벌써 이 루즈벨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을 급하게 현장에서 그 외교 고문인 이 백악관의 외교 고문인 해리 호프킨스가 구술하는 형태로 그 초안을 잡았다 그럽니다. 이 해리 호프킨스가 초안을 잡은 카이로 선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패망 후 가능한 가장 빠른 계기에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moment라는 건 뭐 시기라도 좋고요. 가장 빠른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든다. 근데 이것은 이 호프킨스가 그 루즈벨트 장개석 회담에 앉은 자리에서 장개석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어떤 미 국무부의 방침은 막연한 수준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우호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프킨스는 미 국무부가 한국을 신탁 통치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그 방침을 정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안을 잡았는데 이것을 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패망 후 적절한 계기에 improper moment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신탁 통치 방침에 관한 확고한 뜻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킨스의 이 문장을 초안을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근데 영국은 예정이 없던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고 만주, 한국, 대만 등에 관한 또 기타 여러 가지 태평양에 있는 일본의 송령들에 대한 선언이 나오자 대단히 당황했다고 그럽니다. 당황했는데 그러나 영국은 미국을 거슬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루즈벨트의 수정안을 받아서 또 하루 동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돌려줍니다. 거기서 in due course라고 잘 알려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카이로 선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영국은 한국에 대해서 큰 이해관계가 없었고 한국 문제가 영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자기의 기득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따라서 카이로 선언은 이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그리고 영국의 입장이 교모하게 외교적인 수사로 타협을 본 어떤 그러한 선언으로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된 문안에서 상기 3대 강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를 유념해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의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노예 상태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노예 상태란 말의 의미는 대단히 함축적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반역적인 노예 상태. 이 초안에서는 홉킨스가 잡은 초안에서는 반역적인 노예 상태라 해서 대단히 종교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종교적으로 범죄에 가깝다 하는 그와 같은 수준의 강렬한 어떤 일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반역적이란 말은 영국이 수정할 때 빠져서 그냥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라 하는데, 이 노예 상태라는 말을 미국인이 썼을 때는 일본에 대한 강렬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국인들은 자치할 능력이 없다 하는 그러한 뜻도 복선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정병준 교수의 논문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동감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런 외교적 수사 하나하나에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의 입장이 복선적으로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로 선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을 때 우선은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클레레이션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경우로도 미국의 명예와 위신을 걸고 지켜야 될 어떤 약속이고 해서 이것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지난 40년에 걸쳐서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음의 참 해방과 독립의 어떤 복음이 들려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로 반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in due course라 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미 몇 차례 신탁 통치에 관한 방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신탁 통치를 할 때 미국의 주요한 연합국인 소련이 참가할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있는 이승만도 대단히 기민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한반도가 소련에 의해서 점령될 가능성을 경계를 했고, 그것이 얼마나 미국인으로서는 다시 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실수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해 1943년과 44년에 미주에서 독립운동은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44년 9월 1일에 이승만은 미 국무부 차관 조셉 그루와 면담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 이승만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 조셉 그루에게 이승만은 도대체 카이로 선언에서 나온 인듀 코스가 무슨 뜻이냐라고 계속 묻습니다. 묻는데도 조셉 그루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탁 통치 방침이 결정해 놓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공개적으로 공식화시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이 계속 캐묻자 그루는 참고 기다리시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국가들의 가족에서 우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내쳐졌고 차별을 당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 더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열강이 모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 것이다. 우는 아이는 적절한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다. 당신은 나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는 1905년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비밀리에 일본의 가스라 백작과 협약을 맺어 우호 조약을 공연히 파기하고
한국인을 일본에 판 이래 지난 40년간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막 이승만 박사가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샤우트 하니까 소리를 치니까 이 조셉 그루가 넋이 빠지듯이 멍하니 쳐다봤다 이렇게 일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의 미주에서 독립운동의 큰 대강을 다시 큰 방침을 그 강령을 아주 요약해서 밝힌 것과 같습니다. 40년 전에 미국과 일본은 비밀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을 내쳤다. 우호 조약을 1882년에 맺어진 양국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우호 조약을 폐기를 했다. 말이죠. 미국은 공정하지 않았고 정의롭지 않았다. 이게 과연 미국의 정신이냐 하는 이야기. 미국이 그런 그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전쟁을 하는 이런 그 비극을 맞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국가들의 가족. 이것은 그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The family of nation이라는데, 이것은 이승만의 자유주의 그 정치 철학에 있어서 제3의 구성 요소인 세계 영구를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국제연합이 필요하다는 그 주장의 어떤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즐겨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세계 국가들의 가족에서 우는 아이와 같다.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공정하고 정의롭게만 취급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신탁 통치의 부당함과 소련의 한반도 점령 가능성을 이승만은 비판하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1944년 9월 달에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와 영국 대사가 중국 정부에서 질문을 합니다. 한국 문제를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느냐. 중국은 다시 말해서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현지 대사들이 중국 정부에 질문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 여러 부처의 질문을 회부를 해서 답을 하게 만드는데, 중국 군령부의 입장은 종전과 더불어 연합군과 함께 중국군도 한국에 진공한다. 한강 이남은 영국과 미국군이, 한강 이북은 중국군이 진주한다. 새로 창설될 한국군의 중심은 한국 광복군이 맡아야 한다. 소련이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위 계획은 추진되어야 한다. 바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고, 그 1년 전에 카이로 회담에서도 장개석은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루즈벨트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영 각국에 있는 중국 대사한테도 같은 자문이 요구되었는데요. 영국에 주둔하는 중국 대사 고유균, 이 사람은 중국 외교계에서 거물에 속합니다. 이미 이홍장 시대 때부터 외교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동맹군이 한반도에 진공한 이후에 한인 단체 영도다 중심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외교 국방 경찰을 3년간 중국의 고문이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고, 재정과 교통 부분은 미국이 고문을 맡아서 통제하고 위생 부분은 소련이 고문을 맡아서 통제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주미 중국 대사 위도명은 중경의 한국 독립당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그의 일반 재정의 예비비의 그 80% 이상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한 거액을 지원했죠. 그래서 이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큰 재정적 곤란 없이 이 45년에 해방을 맞게 되는데, 동시에 한국 광복군도 중국 국민당의 재정적 지원하에서, 군사적 지원하에서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광복군이 한 500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장교가 70명입니다. 이 장교는 전부 국민당 장교들이 파견 나와서 한국 광복군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장차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 중국군이 진공해서 외교, 국방, 경찰 부분에 상당 기간 동안 고문 정치를 시행한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독립시키되
중국의 전통적인 어떤 후견 통제하에 둔다, 영향력권 안에 둔다 하는 그 중국의 방침이 이렇게 이 시기에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방침은 역사와 함께 오래된 것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를 창건한 손문 총통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손문 역시 이 한국을 그의 전통적인 어떤 중화주의적 영토 간의 일환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상전의 나라로서 약소 민족들은 모두 중국을 윗나라로 모시고 조공을 바쳤으며 중국에 와서 조공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조공할 수 없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했다. 이게 손문생생의 당시 중국 대륙을 둘러싼 주변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손문 총통이 중화주의의 복구를 희망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그 죽기 한 1년 전에 한 연설을 보면은 중국이 만약 강성해진다면 베트남과 한국도 중국에 다시 복속시켜달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국 손문 정부의 손문의 중화주의적 역사관, 그것의 대아시아주의로 탈바꿈한 모습인데 손문의 후계자 장개석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귀국을 할 때 20만 달러를 지원했죠. 독립 건국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그 역시 같은 관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국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18일 날 한국의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한 어떤 미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뒤에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해방에 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걸 보면요, 서울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은 자유를 사랑하는 영웅적인 민족의 해방을 전하고 있다. 일본의 포갑적인 지배하에서 길고 잔인한 예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민족의 자유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회복하기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 한국의 자치 능력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던 미국이 한국을 막상 해방시키면서는 한국을 자유를 사랑하는 영웅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reedom loving, heroic peop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그러나 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1941년 8월 달에 출간된 이승만 박사의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저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Japan Inside Out 서문에 보면 한국은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가를 아주 그냥 호소력이 강한 문장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Do you live in peace? 또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Go in peace. 그렇게. 한국인들은 peace를 일상생활의 문화로 추구하고 있다. 근데 peace라는 건 영미의 관점에서는 이게 freedom과 같습니다. 언제 한번 김학원 교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따라서 한국은 peace loving people, 다시 말해서 freedom loving people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해방시키면서 이런 외교적인 수사를 썼을 때는 미국은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카이로 선언에서 독립을 약속한 유일한 식민지 국가로서 한국을 선택해서 굳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배경에 평화와 자유를 살아가는 한국 민족에 대한 미주에서 눈물겨운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호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증거는요, 그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드디어 건국을 했을 때, 그때 동경에 있는 메가드 연합군 총사령관이 참가해서 축사를 합니다. 그 축사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국민은 귀국민과 단연한 각별한 우호관계를 가졌습니다. 일찍이 1882년에 양국 국민 간의 우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영원한 평화와 우위를 선포하였습니다.
미국 국민은 이 서약에서 이탈한 적이 결코 없는 만큼 여러분은 그 불가분 불가리의 우호관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미국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한국을 버렸죠. 우호 통상조약을 사실상 폐기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조약을 철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메가드 사령관이 와서 미국은 양국의 영원한 평화와 우위를 선포한 조약을 결코 저버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조셉 그루와의 면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박사가 당신들은 조약을 뻔뻔스럽게 폐기를 했고 한국을 내쳤다 하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적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한국 독립 방침과 카이로 선언에 이승만을 위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시한 독립운동 세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특히 미주에서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그 큰 방침, 소위 자유의 그 죄주의의 정치 철학에 입각한 한국 독립의 당위성, 우리는 독립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취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그 미국 정신에 대한 호소가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로 하여금 카이로 선언을 이끌어냈고, 또 한국 해방에 관한 대통령의 성명이나 또 미 연합 총사령관의 대한민국 건국의 축하를 이와 같은 언설로 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그 일제로부터의 해방, 다시 말해서 일제의 패망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미국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인의 공화국, 자유통상, 자유국제연합,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 이 미국 새로운 어떤 그 헤게모니 국가, 그 미국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카이로 선언에서 독립을 약속받은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은 1882년 이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의 귀결이다. 그리고 이승만을 위시한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그것으로 미국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증거도 없고 또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이 그럴 만한 큰 힘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귀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작용을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고, 이 점은 종래 연구자들이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정부나 역사가나 국민이 이 점에 관한 참 공공연한 위선을 저는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역사책을 보면요, 위대한 김일성 장군이 조선인민혁명군에게 진격을 명하여서 드디어 조선인민군을 해방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1945년 8월 9일인가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조국 강토를 회복하라고 명하시어서 인민해방군이 이를 일본군을 쫓아내고 해방시켰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그럼 거짓말을 안 하느냐?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은,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에게 해방절을 의미합니다. 일본으로의 해방을 경축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해마다 역대 대통령이 주로 1980년대 이후, 특히 민주화 시대 이후 역대 대통령이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들의 가열찬 투쟁과 헌신으로 드디어 독립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가열찬 투쟁과 헌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해방을 이룬 직접적인 국제 정치, 국제 군사적 계기는 미국에 의한 한국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미국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했고, 그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자유주의 세계의 재편성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국인들이 그들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재생시키는 어떤 전류의 기회가 닥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독립투쟁을 강조를 하더라도 이런 세계사적인 큰 변화,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동시에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점을 지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영광을 맛보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이시요, 그 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우방의 도움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한국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좀 더 노골적으로 지적하면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이 거짓말은 앞으로 큰 후가 그 후 병폐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런 점을 지적하는 데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지난 2003년에 보급된 금성사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미국에 의해 우리가 해방된 것은 장차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한 해방 자체를 공식적으로 그 의미를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미국에 의한 해방 자체가 바람직한 해방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에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교과서가 정부의 검인정을 받아서 역사 교실에 보급되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는 거짓말에 이어서 더 공공연하고 어떤 조직적인 어떤 위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해방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지난 20세기 전반의 대한제국의 폐망, 일제의 지배, 그리고 미국에 의한 해방이 우리 민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자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 오늘 강의 주제를 해방으로 잡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